네, 한일 경제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고심하던 정부는 정면 대응 카드를 택했고 SNS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진단해보죠. 김대우의 경제 읽기. 오늘도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눠볼 주제 브리핑을 통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일단 일본의 보복적 성격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핵심 관계자들도 일제히 대일 비판의 포문을 여는 등 강경 모드로 돌아섰는데요. 주요 당국자들의 발언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 명백한 경제 보복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역전승을 지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규제 조치가 WTO 규정에 맞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일본 제품을 불매하자 이런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 목록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는가 하면 또 일본 여행을 취소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반면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도 동참하고 나섰는데요.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운동을 넘어서 판매 중단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일부 자영업자들은 담배와 맥주 등 이런 일본 기업의 제품을 전량 반품하고 판매 중지에 나섰습니다. 자, 보복 조치, 경제 보복 조치가 단행된 어제는 일본 참여 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선거에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읽히는 대목인데요.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의 태도 전환을 재차 촉구하면서 공은 한국 쪽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새로운 양상들이 이제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SNS상에서는 일본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좀 양상이 확대돼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SNS에서 지금 이번 일본의 수입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호소를 하면서 자, 이번 기회에 우리도 정부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하고 있다 또는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움직이자 이런 얘기가 지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SNS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청와대 사이트에도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미 행동을 옮겨서 그 SNS의 이 명령에 따라서 오프라인 상에서도 바로 지금 이 일본 이 업체 앞이라든지 또는 일본 상품 반환하는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지금 일본 불매 운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조짐입니다. 이거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일본에? 뭐 이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일본이 망한다든가 또는 일본 기업이 쓰러진다든가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기업 중에서 한국에만 모든 물건을 파는 그런 기업도 거의 없고요. 또 일본의 경제적인 저력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붕괴하고 있다. 억울해하고 있다 이런 것을 국제적으로 특히 일본 기업에 알리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소비재 품목에 관해서는 유니클로라든지 또는 맥주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매출이 일본의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긁어서 이 부스럼을 내지 말 게 아니라 한국하고 협조를 잘해보자 하는 이런 긍정적 효과를 낳는 데는 나름대로 기여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엄청난 큰 타격은 아니더라도 영향을 일부 줄 수 있다 정도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게 있었네요. 예전에 일제 강점에 맞서서 국산 쓰자 이런 건데 국산이란 표현보다는 이제 1920년대의 일이니까 조선 거를 쓰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맞습니다. 거겠죠. 그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 저 운동이 사실상 이 일본 물건 구매 금지 운동을 한다, 불매 운동을 한다 그러면 예. 그 뿌리가 사실 1920년에 물산 장려 운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예.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1919년에 이 독립운동 우리 이 3.1운동, 예, 예. 우리로 치면 독립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독립운동이 일제의 강공책에 휘말려서 엄청나게 많은 민족 지사들이 구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망명하고 그렇게 됐죠. 예. 그런데 그 3.1운동의 열기가 식었던 것은 아닙니다. 총칼 앞에서 잠시 묻어졌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조만식 씨라든지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우리가 결국은 일본을 극복하는 방법은 경제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다. 네. 그래서 조선 물건 쓰자, 일본 물건 쓰지 말자. 이런 운동을 벌였고 그것이 물산 장려 운동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 치하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일본 물건 사용 금지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예. 이름을 교묘하게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했지 사실은 저것이 일본 물건 쓰지 않기 운동이었거든요. 예, 예. 저게 상당히 일본이 상당히 당황했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 조선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 할인 합방 조치에 대해서 많이 지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민심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본의 정책이 문화 정책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이른바 민족 기업이 나오고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민족 기업들은 바로 저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 예. 일본 물건 쓰지 않기 운동을 하면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저희가 이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뜨거운 것도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지금 일본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뭐 예를 들면 일본 출신 걸그룹 뭐 아이돌들에 대한 뭐 그런 연예인들의 퇴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좀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좀 너무 나간 발상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국민들의 흥분한 마음, 특히 일본의 부당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출 규제에 대해서 흥분이 돼서 일본이라고 그러면 다 실은 이런 상황이 야기가 됐죠.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와 있는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일 관계를 앞으로 개선시키면서 우리나라 입장을 가장 잘 전해줄 문화의 전도사일 수도 있어요. 메신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문화인들까지 이 피해를 준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매 운동의 경우에도 우리가 일본에게 따끈한 맛을 보여주고 일본 아베한테 한국이 살아있다 또는 한국의 분기탱천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라도 전방위적인 불매 운동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개를 찍어서 집중적으로 해서 효과를 내는 이런 운동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뭐 대응 측면에서 이런 불매 운동 이야기를 해봤지만 또 결국에는 풀어나가야 할 갈등이기 때문에 갈등이 풀려면 좀 그 시작점을 봐야 할 것 같은데 강제징용 기업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외교전으로 치닫게 돼버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에서 시작했으니까 좀 기업에서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일본 기업의 처신입니다. 지금 신일철 주금이라든지 미쓰비시 이런 회사 기업들이 한국 사람들을 일제 때 강제징용을 해가고 거기다가 월급 급여도 주지 않고 보상도 해주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게 영화 군함도 같은 데서도 극명하게 다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정인데 이 청구권 협상하고는 별개로 저런 어떤 피해를 받은 이런 억울한 징용자들이 있다고 그러면 신일철 주금이나 미쓰비시 같은 데서 좀 적극적으로 참 안타깝게 됐다. 우리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지만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면서 보상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물론
이 미쓰비시나 신일철 주금 같은 기업들의 경우는 한일 간에 이게 정치 쟁점화돼 있으니까 바로 돈을 줄 수 없는 그런 좀 민감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럴 경우에는 기금이나 펀드로 에스크로 형식으로 일정 규모의 돈을 국제사회에 내놓고 예. 그 돈을 한일 간의 정치적인 타협이 됐을 때 주겠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 세계의 책임 있는 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신일철 주금이나 미쓰비시 또는 나아가서 일본 경제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제고됐을 텐데 여전히 소화병적으로 이 돈을 못 주겠다라고 나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브리핑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아베 총리가 가장 최근에 바라는 것은 공은 한국 쪽에 있다. 예. 한국 쪽에서 선택할 일이다. 이제 공은 한국에 넘어갔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제 배경을 보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으로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여러 내용들의 배경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 65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배경으로 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적하신 한일 청구권 협정인데요. 한국 대법원이 이 근로자들에게 강제징용된 근로자들에게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못 주겠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베 총리는 한국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좋게 얘기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얘기는 좀 나쁘게 가면 거짓말쟁이들, 네. 이 나쁜 인간들 이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지금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 근거가 바로 지금 CG에도 나오고 있는 1965년에 그 유명한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겁니다. 사실 청구권 협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협정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서로 간에 많은 오해가 있었고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더 많이 받았죠. 예.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또 갑자기 자기들이 그 전쟁이 끝나거나 쫓겨가면서 한국에 있는 자산을 많이 두고 갔기 때문에 한국에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또 피해받은 41년, 뭐 짧게는 30년 동안에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되는데 그 양쪽에 청구권이 있었는데 예. 그 청구권을 없애는 조건으로 일본이 한국에게 5억 달러를 준 것이에요. 예. 근데 그 5억 달러도 생돈으로 준 것은 3억 달러밖에 되지 아니하고 예. 나머지 2억 달러는 좀 싼 금액의 무상 차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차관은 갚았죠. 예. 그러니까 3억 달러로 모든 것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해서 우리 박정희 정부가 해서 사인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가 그 돈을 다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개인의 문제, 예. 이 문제는 언급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개인은 억울한 그 돈을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금액이 그리 큰 것도 아니에요. 기업의 규모로 봤을 때. 그것을 일본 정부가 좀 책임 있게 예. 좀 내주면 좋겠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의도 하지 않고 바로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킨다. 거짓말쟁이다. 네네.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것은 예. 이 대목은 대단히 일본이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안타까운 것은 이 대목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뭐 외교를 잘했느니 뭐해서 여야 간에 정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예. 정쟁은 나중에 해도 되고 일단 일본의 지금 부당한 요구 예. 이 문제를 국제사회를 향해서 국제 여론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본이 주장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이 국제 여론전에 우리가 좀 지금 약하지 않은가 그런 좀 안타까운 예. 마음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제 여론전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신종론으로 가는 듯 하다가 국제 여론전 하겠다, 정면 대응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좀 선회했거든요. 방향 전환 잘 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죠. 진작에 국제 여론전을 했어야 되고 일본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을 했다면 8개월 전에 예. 징용 판결이 나왔을 때부터 학계를 통해서나 아니면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징용자들의 이런 판결이 나왔고 이런 것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예. 정당성 이런 문제를 좀 국제 여론전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외교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뒤늦게라도 정부가 어저께부터 청와대 NSC까지 동원을 했어요. 예. 안전보장회의까지 열어서 이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도 대응을 하겠다. 예.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외교부를 통한
이 국제 여론전, 학계를 통한 국제 여론전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여론전도 중요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상응 카드, 상응 조치라는 맞습니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엔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응 카드 중에서도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일본이 화들짝 놀랄 거. 그런데 단순히 놀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이 휴대폰에 들어갈 재료 부품 때문에 타격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일본이 이런 것이 있었나 한국이 아니면 일본 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 대목을 아주 정밀 타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배터리 같은 분야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배터리요? 배터리라든지 일부 반도체 부품 같은 이런 것은 대체가 쉽지 않은 이런 대목에 우리가 좀 정밀 타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물론 우리 정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대책을 한번 믿어봅니다. 동일선상에서 이제 정부도 여러 가지로 좀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제 주요 대기업의 총수들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열겠다라고 의사를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대단히 잘한 조처라고 봐요. 일단 재계의 이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정치권이 더 이상 경제에 부담 주지 마라. 지난번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한번 여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정치 문제가 경제를 덮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전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정하고 외교적인 정책을 펼 때 경제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요. 현재로서는 10일 정도로 예견이 되고 있는데 워낙 숏노티스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워낙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 의전적인 어떤 행사 일정보다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듣겠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도 이 자리에서는 진솔하게 지금 사태의 본질이 뭐고 기업체가 당하는 어려움이 뭐다. 이걸 솔직히 털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금 얼핏 보면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업체나 전자산업 업체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전방위 효과, 후방 효과 이런 게 있어서 전 산업에서 일본과의 교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 청와대에서의 대기업 총수들과 대통령과의 만남이 매우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총수들 만났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물론 이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일본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만 이 총수들 만난 자리에서는 일본 규제 관련해서 많은 대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글쎄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저희가 예상해 본다면? 청와대 모임에서 대통령께서 손정희 회장한테 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보더라도 어저께 이재용 부회장 또 구광모 LG 회장 등등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손정희 회장과 상당히 허심탄회한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을 통해서 한국 국민들이 왜 이렇게 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속 사정을 제1동포 3세이자 또 일본인인 손정희 회장을 통해서 솔직하게 전달을 해주는 거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손정희 회장을 통해서 이 경제 정치 문제에서 생긴 거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역사 바로 세우기 문제에서 생긴 것을 경제적으로 확전하면 결국은 지금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 한일 간에 싸워서 가장 큰 이익을 챙길 순서는 중국이다. 한국과 일본의 피해가 크고 미국도 피해가 있습니다. 이 한일 미국의 협력 관계가 무너질 때 전체의 산업의 생태계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손정희 회장한테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요. 아울러서 저는 정경련 같은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을 했다 해서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근데 정경련이 사실 일본 게이다레인이라는 경단련을 보고 만든 거거든요. 사실 일본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을 기획하는데 정경련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절대 좀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예. 정경련과 일본 경단련, 일본 재계와 한국 재계가 예.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진다면 예. 이 경제계의 불똥은 막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럴 때 좀 전경련이 나와주면 그렇습니다. 예. 그 역할을 해주면 예. 더없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들었습니다. 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희는 이 일본이 시작한 이 경제 보복이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라는 생각이 참 예. 많이 듭니다. 예,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